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상공은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취득금액 5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150만원을 새로운 기계장치와 교환했네요. 교환하면서 금액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새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500만원일 때 다음 중 기계장치 교환 붕괴로 보는 것은 단 동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 가치가 없다고 가정한다. 자, 이게 보면 교환 거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동종 자산의 교환이 있고요. 이종 서로 다른 자산 간의 교환 거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은 보니까 동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가정한단 말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종 자산 간의 교환입니다. 교환이 되고, 자, 먼저 교환에 관련된 건데요. 자, 먼저 동종 자산 간의 교환입니다. 같은 거, 기계장치가 비슷한 기계장치로 바뀌는 경우, 즉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가치의 교환과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동종자산을 교환할 때는 내 장부가가 교환되는 기계장치의 장부가가 되는 거예요. 내 거 가격이 받는 가격이다. 이런 말이 되고요. 다음 이종입니다. 서로 다른 자산의 교환입니다.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종 자산의 교환입니다. 동종이고 이종이에요. 지금은 이종 자산 간의 교환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될 겁니다. 될 거예요. 따라서 한번 보면, 자, 이종 자산 간의 교환 봅니다.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내가 받는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래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기계장치 파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기계장치 팔고 기계장치로 받는 건데요. 출발입니다. 먼저 자, 유형자산 처분하는 건데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먼저 자, 내가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따라서 대변이 기계장치 500만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됐고,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이네요. 따라서 차변이 감가상각 누계액 150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다음 세 번째, 현금 100만원을 지급했네요. 대변이 현금 1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요. 별 문제 없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받는 이 기계장치는 얼마짜리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기계장치는 450만원짜리입니다. 왜? 내가 준 기계장치가 500만원에 150만원 감가상각 누계 가면 장부 금액이 얼마가 된다? 350입니다. 350인데 내가 100만원을 더 줬어요. 그러면 100만원을 더 줬습니다. 총 얼마가 된다? 450만원.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받는 이 기계장치는 450만원이 됩니다. 자, 요 말이 지금 이 기계장치 차변에 있는 450만원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이종자산의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즉 지금 받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00만원을 안 줬었더라면 이게 350만원이 될 텐데요. 350만원이 될 텐데 지금 100만원을 줬기 때문에 내가 기계장치 350만원에다가 두 번째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100만원도 제공이 되었잖아요. 총 얼마가 된다? 450만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안 다루어 봤던 거예요. 안 다루었던 건데, 자,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네요. 체크하셔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 이종 간의 자산 교환인 경우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데요. 지금은 350만 원이 아니라 요것만 보면 350만 원인데요. 여기다가 새로운 기계장치 교환하면서 100만 원을 또 줬잖아요. 현금을 줬기 때문에 350에다가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은 기계장치 350에 현금 100만 원, 총 450만 원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기계장치는 450만 원이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다음은 상공기업의 토지 취득과 관련된 거래이다.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뭐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겠죠. 취득원가입니다. 취득원가는 무엇을 타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비용은 타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부대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이게 취득원가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 단기 매매증권이죠. 즉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사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어야 돼요. 그거 한 개만 따로 적어야 되고 나머지는 회계에서는 무엇을 타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 비용은 타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니까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 1000만 원에 구입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취득세 50만 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즉 다시 말해서 토지값 1000만 원에 부대 비용이 50만 원, 70만 원, 120만 원이 들었네요. 그러면 토지 가격 안에 이 120만 원은 더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토지 구입 가격은 1120만 원이 됩니다.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취득원가에 대한 개념, 무엇을 타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 비용은 타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며 다만 예외가 딱 하나 있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타면서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어줘야 된다. 그것만 아주 예외적입니다. 돌연변이에요. 그것만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사는 것 가격 안에 다 포함시켜야 되며 대표적인 예가 취득세, 등록세, 사면서 운반비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자, 요거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삼각한다. 자, 이게 달라요. 답은 1번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맞는 것부터 먼저 보고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이니까 눈에 안 보여야 되고, 두 번째 내 것이어야 되고, 세 번째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사용돼야 됩니다. 자, 먼저 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자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세 번째, 무형자산은 특성상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즉 4번 보기가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사용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요게 제가 따로 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제가 체크해 놨습니다. 이게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자, 기업회계 기준만 알고 계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 상각기관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뭐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비한정 내역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한다. 이 말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면 맞습니다. 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험은 K
KIFRS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상표권, 골프 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KIFRS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상표권이나 골프권 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생각한다가 틀렸습니다. KIFRS에서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을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요거 저하고 같이 했던 게 아닙니다. 아니니까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KIFRS 기준이 다른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익혀가면 됩니다. 15번. 이거 많이 나왔던 거죠.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금융부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운용사 3급하면서 했던 겁니다. 금융부채. 자, 금융자산의 반대 개념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를 말합니다. 예로는 매입채무. 왜 매입채무라면 외상매입금, 직업보험이 되겠죠. 미직업금, 차입금, 사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등의 부채는 현금과 같은 금융자산이 아닌 재화 혹은 용역을 인도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비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회계 운용사에서는 기본입니다. 요거 꼭 좀 익혀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부채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다 이런 건 자산이 되겠죠. 자,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요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어디에? 금융자산의 반대 개념으로 됐고,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를 무엇이란다? 금융부채랍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며 16번 같은 문제도 꼭 좀 맞추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익혀 주시기 바라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메모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다음 중 확정 기여형 및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자, 확정 기여형과 기여 급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여란 말은 근로자가 이 퇴직금을 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확정급여형으로 주게 되면 회사의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형 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제도로 분류된다. 예, 1번 맞습니다. 문제에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고 여기도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으로 분류된다. 예, 1번 문제와 동일한 말입니다. 예, 1번 맞습니다. 2번 확정기여형 제도에서는 기업이 별개의 실체, 기금, 보험회사에 사전에 확정된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업의 의무가 종결된다. 예, 2번 맞습니다. 기업은 확정기여형에 가입하게 되면 기금이나 보험회사에 납입하면 자기 일은 끝이 났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누가 보험회사와 근로자가 의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예, 2번 맞습니다. 3번 확정급여형 제도에서는 기업이 퇴직금에 관한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예, 맞습니다.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기업이 퇴직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입게 되면 근로자에게 더 주고 이익을 입게 되면 근로자는 더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확정급여형 제도를 선택하지 않겠죠. 왜? 그 부담을
기업이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확정 기여형 제도에 드는 보험 수익,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 위험은, 투자 위험은 근로자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확정 기여형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자, 근로자가 퇴직금에 관계를 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확정 기여형이란 말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자가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즉 근로자가 투자를 한단 말이고 근로자가 수익에 대한 책임을 지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정 기여형 제도에서는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형이니까 누가 기여한다? 근로자가 퇴직금에 기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확정 기여형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며 17번 문제도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자,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이 있는데요. 기여한단 말입니다. 누가? 근로자가 퇴직금에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즉 근로자가 퇴직금에 기여한단 말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한단 말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은 누가 진다? 근로자가 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여란 뜻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게 4번이 틀렸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혼돈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누가? 기업이 부담하는 겁니다. 위험 부담은 기업이 하는 거고요. 확정급여형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는 기업이, 둘 중에 하나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기여를 가지고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기여한다. 확정기여형. 누가 기여한다? 근로자가 기여를 한다. 근로자가 투자에 기여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투자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 위험은 누가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 근로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기여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다음 중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옳은 것. 진행 기준입니다. 수익을 인식하는데 진행이 됨에 따라서 수익이 인식되는 것. 무형 자산의 제공에 의한 로열티 수익. 이거는 판매 또는 인도 기준입니다. 인도 기준이 되겠죠. 판매하는 거 아니니까. 두 번째, 소유권 건물의 임대에 의한 임대 수익. 이것도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임대료 받는 겁니다. 인도 기준이 됩니다. 용역의 제공에 의한 건설형 공사계약.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건설 한번 보세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 됐다, 20% 됐다, 50% 됐다. 그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재화의 판매 대금, 분할 횟수에 의한 할부 판매. 이것도 역시 판매 또는 인도 기준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자, 다음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대한의 2018년 경영성과에 대한 회계 자료이다. 기능별 포괄 손익계산서상에 기입될 단기 매출원가, 단기 순손익, 포괄 손익 계산으로 옳은 것은 단 매출 총이익은 이익률은 30%이며 법인세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총이익률이 30%라 그랬습니다. 자, 30%라 그랬어요.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가 됩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자, 단기 매출액이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매출액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매출 이익률이 30%입니다. 매출액의 30%가 매출 이익입니다. 100만원의 30%는 얼마가 된다? 30만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의해 또 매출 원가가 구해집니다. 매출 원가는 얼마일 수밖에 없습니까? 70만 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자 매출 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기 값은 단기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100만 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30%로 그랬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100만 원이니까 이거의 30%가 매출이익입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30만 원이 되고요. 자, 다음 매출 원가는 얼마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항을 하면 70만 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출 원가는 70만 원입니다. 자, 요거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의 30%니까 30만 원 적어두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기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수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이익이 30만 원입니다. 위에서 구했습니다. 다음 이자 수익과 임대료 수익은 총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얼마가 된다? 요것이 총 30만 원에다가 2만 원, 10만 원 됐더니 총수익은 42만 원이고요. 총비용은 제가 더했습니다. 이 초록색이 총비용입니다. 운임, 그 다음 매출운임, 급여, 감가상각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이거 다 더하시면 41만 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총수익은 매출이익 위에서 구했습니다. 30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도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자 수익 2만 원. 그리고 임대료 수익도 10만 원. 그러면 총수익은 요거 다 더했더니 42만 원입니다. 빼기 총비용인데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총비용입니다. 팔면서 운반비, 직원의 급여, 감가상각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이 초록색들이 다들 총비용이 됩니다. 다 더해보시면 41만 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더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뺐더니 얼마가 된다? 만 원이 됩니다. 다음 총포괄손익은 단기순이익에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순이익이 만원 위에서 구해줬습니다. 만원 구해줬고요. 문제에서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10만원입니다. 더했더니 총 포괄손익은 11만 원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원가는 얼마? 7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단기순 손익은 만 원입니다. 다음 총 포괄손익은 11만 원입니다. 따라서 70만 원, 만 원, 11만 원인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매출원가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왜? 매출액에서 30%가 매출이익이니까 30만원, 100만원, 70만원 구해주고요. 매출 총이익은 구했고 단기순손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총수익을 매출이익 플러스 이자수익 플러스 임대료수익 10만원 했더니 42만원이고 나머지 초록색들 다 더했더니 41만원 이거를 뺐더니 만원이 되고요. 총포괄손익은 단기순이익에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만원 구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풀기 위해서는 이 공식 아셔야 되고요. 단기순손익 공식 구하셔야 되는 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총포괄손익은 단기순손익에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거 이거 아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공식 모르시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게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20번 이것도 처음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만 아시면 20번 안 배워서 그렇지 쉽습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봐요. 20번 문제는 여러분들 실제로 직장 다니면 이렇게 처리됩니다.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100명의 종업원에게 1년에 5일의 근무에 해당하는 6업 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1년에 우리 회사는 직원이 100명 있는데 1년에 5일의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유급 휴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가게 되면은 휴가를 가게 되고 만약에 휴가를 안 가게 되면 돈으로 주겠단 말입니다. 며칠? 5일. 왜 여러분들 월차, 연차 이런 거 있죠. 연차나 월차를 쓰게 되면 돈을 못 받고 그리고 안 쓰게 되면 월급에 가산해서 주는 겁니다. 유급휴가가 그런 뜻이에요. 휴가를 가면은 가는 거고 안 가게 되면 안 간 만큼의 날짜만큼 돈을 주겠단 말입니다. 그게 유급휴가가 됩니다. 자, 미사용 유급휴가는 다음 년 1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유급휴가 3일을 안 썼다. 그러면 내년에 모아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해서는 단기에 부과된 권리가 먼저 사용된 후에 전기에 이월된 권리가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2018년 12월 31일 현재 추정한 결과 2019년 연도 중 종업원 90명이 사용할 유급휴가 일수는 90명은 5일 이하고 나머지 10명이 사용할 유급휴가 일수는 평균 7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의 2018년 말 유급휴가와 관련된 회계실에서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회사는 1년에 며칠의 유급휴가를 준다? 5일 주겠단 말입니다. 5일 주겠단 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019년 중에 90명이 사용할 유급휴가 일수는 며칠 이하? 5일 이하입니다. 5일 이하. 나머지 10명이 사용할 유급휴가 일수는 평균 7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급휴가 1일당 지급할 급여는 하루당 10만원이라고 가정한다. 이때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차라고 부르는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연차를 쓰게 되면 유급휴가 못 받고 연차를 안 쓰게 되면 안 쓴 만큼 날짜에 대해서 돈으로 주겠단 말입니다. 다음 유급휴가이므로 요건이 충족된 근로자가 1년을 근무했을 경우 그 해의 연차 사용에 따라 익년도 다음 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 혹은 유급휴가를 쓸 권리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연차 수당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를 기말에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결산일에 회사에서는 유급휴가와 관련해서 익년도 내년에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산정해야 된다. 그때 붕괴는 미지급 비용 또는 급여 혹은 재수당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해 놓고 그리고 급여 또는 재수당으로 붕괴를 해 두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자, 당해 연도에 남은 연차 및 익년도에 지급해야 하는 연차 수당, 연차 개수 곱하기 1급여를 만큼의 부채를 산정해 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년에 5일의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가 제공하며 자, 문제에서 그랬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회사는 100명이 있는데 1년에 며칠의 유급휴가를 준다 그랬습니까? 5일을 준다 그랬습니다. 5일. 다음, 그래서 자, 여기 다시 한번 더 1년에 5일의 근무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미사용 유급휴가는 다음 1년 동안 이율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1년에 5일 동안 유급휴가를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 1년 동안 이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 90명은 5일 이하이므로 이율하여 사용 가능하기에 부채로 사용할 계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 90명을 한번 보십시오. 이 90명이 사용할 유급휴가 일수는 며칠 이하다? 5일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월이 되기 때문에 이는 부채가 없어요. 왜? 문제에 또 미사용 유급휴가는 다음 1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2월이 되니까 5일 이하는 뭐 내년도에 2월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나머지 10명이 문제예요. 10명이 사용할 유급휴가는 평균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10명이 7일인데 7일 중에 또 7일 중에 또 5일은 어떻습니까? 2월에서 쓰고 2일은 한 명당 2일은 2월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10명은 7일이므로 5일은 2월하고 2일은 부채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자 10명 곱하기 며칠 5일 중에서 2일 1일당 얼마? 10만원. 그래서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자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직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1년에 5일의 연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일은 다음 1년 동안 2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명은 5일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월에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돈 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이 사용할 유급휴가 일수의 평균은 7일입니다. 그러면 7일 중에서 5일은 2월에서 쓰면 됩니다. 나머지 2일은 2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0명 곱하기 2일이고 그리고 하루의 급여는 얼마다? 10만원. 그러면 10 곱하기 2하면 20이 되고 20이 10만원이니까 얼마? 200만원.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않았던 내용이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요 설명도 제가 잘 밑에 해 두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의 정답. 자, 일단 유급휴가에 처리되는 거 우리가 유급휴가에 관련된 내용 제가 요거 답만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렸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이렇게 제가 또 풀이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1년에 5일 근무하는데 다음 1년 동안 2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90명은 5일 이하이므로 뭐 2월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로 계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10명은 7일이잖아요. 7일 중에 5일은 2월 합니다. 2월 하면 되고 나머지 1은 당연히 부채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부채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명 곱하기 2일 곱하기 1일당 10만원이니까 200만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21번입니다. 다음 중 경영자가 조직에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집행, 감독,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회계 분야는 이게 원가회계, 관리회계겠죠. 지금 문제가 뭐예요? 원가 관리회계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죠. 과목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21번 틀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이 과목이 원가 관리회계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원가회계에 관련된 질문이겠죠. 답은 3번입니다. 22번. 다음은 상공의 12월 원가 자료와 12월 거래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거네요. 자, 매출 원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게 요게 기초가 되고 기말이 되고 제품도 있고 제공품도 있고 직접 재료비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을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단기 총제조원가 구하는 공식,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구하는 공식,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 이거 세 개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원가 계산 문제 푸시면서 이거를 못 외우고 있다. 그러면 이거 못 외우고 있으면 외운 다음에 원서 쓰시고 시험 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총제조원가부터 구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재료원가 18만원, 직접 재료비 구했습니다. 직접 노무비 24만원, 직접 노무비 그대로 구했습니다. 다음 제조간접원가는 가공가는
제조 가공원가는 전환원가, 가공비의 40%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모릅니다. 몰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간접비는 뭐?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의 40%. 요거 두 개 더한 거에 40%입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X로 두면 X는 24만원 곱하기 0.4니까 96,000원 더하기 제조간접비가 X로 두었기 때문에 0.4X가 되겠네요. 요게 X이기 때문에 X 곱하기 0.4는 0.4X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요것이 넘어가면 이항이 되면 제조간접비가 X를 했잖아요. 0.1X 빼기 0.4X는 0.6X입니다. 0.6X는 96,000원. X는 96,000원 나누기 0.6 하면 됩니다. 16만원. 이렇게 구해집니다. 따라서 자, 요것이 제조간접비가 얼마가 된다? 16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얼마가 된다? 58만원이 됩니다. 자, 요거 제조간접비가 힘이 되는데요. 제조간접원가는 뭐? 전환원가, 가공원가가 뭐?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아닙니까?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의 몇 퍼? 40%, 0.4입니다. 요거 요래 곱하고 요거 요래 곱한 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조간접비를 X로 두면 이것도 X가 되고 따라서 X는 96,000원, 24만원 곱하기 0.4니까 96,000원. 요게 X이기 때문에 0.4X 이항을 하면 1X 마이너스 0.4는 0.6X 96,000원은 내나 96,000원. 그리고 X는 1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총제조원가가 58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제공품 여기 있네요. 기초제공품 6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초제공품 그대로 적었고 기말제공품 빼야 됩니다. 요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총제조원가 요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60만원이 됩니다. 다음 제품 매출원가입니다. 요것도 똑같습니다. 요거 지워버릴게요. 제품 매출원가는 똑같지 않습니까? 자, 제품 재고액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초 제품 재고액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 그대로 적었습니다. 계산하면은 62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제품 매출원가는 얼마가 된다? 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 공식 3개 이거 원가 회계 문제 풀면서 이 3개의 공식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문제에서는 제조간접비가 이렇게 우리가 따로 구해줘야 되겠네요. 시환을 해가지고 풀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